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요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고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신가요? 2010년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진정 함께할 사람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허균은 1569년에 태어나 1618년에 사망한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정치가죠. 허균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에 뛰어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형도 이름을 떨쳤고요. 특히 누이인 허난설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문인 중에 한 사람이죠. 허균은 한때는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 참의와 좌찬성에 오르기도 했지만 국가의 변란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허균의 작품으로는 오늘 소개할 홍길동전 외에도 엄처사전, 손국산인전, 장산인전, 장생전, 남공선생전 등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허균. 조선조 세종 때에 한 재상이 있었으니 성은 홍시오, 이름은 아무였다. 대대 명문 귀족의 후예로서 어린 나이에 급제해 벼슬이 이조 판서에까지 이르렀다. 일찍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인형으로서 본처 유씨가 낳은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길동으로서 시비 춘섬이 낳은 아들이었다. 그 앞서 공이 길동을 낳기 전에 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우레와 병력이 진동하며 청룡이 수염을 거꾸로 하고 공을 향하여 달려들기에 놀라 깨니 한바탕 꿈이었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생각하기를
내 이제 용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즉시 내당으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가 일어나 맞이하였다. 공은 기꺼이 그 고운 손을 잡고 바로 관계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부인. 상공, 왜 이러시오? 왜 이러다니요, 부인? 급합니다. 급해요. 얼른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상공께서는 위신을 돌아보시지요. 대체 위신은 어디 두고 어리고 경박한 사람들의 비루한 행위를 하고자 하십니까? 첩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인. 공은 몹시 무안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외당으로 나와 부인의 지혜롭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경박이 어쩌고 비루가 어째? 하여튼 사람 무안 주는 데는 천하제일이라니까. 대감마님, 다과상 준비했사옵니다. 들여갈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따르는 잡태가 어쩜 저리 고울고, 춘섬이가 언제 여인이 됐지? 그래, 용꿈이 달아나기 전에. 춘섬아, 차는 됐고. 왜 이러시옵니까, 대감마님? 용꿈이다, 용꿈. 마님. 과연 그달부터 춘섬에게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생김새가 비범하여 실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공은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증자월 당당호 장야 난여병 위인의 증자께서 말씀하시길 당당하구나 자장은 허나 함께 인을 도모하기는 어렵구나. 아버님, 논어에 나오는 대목이지요? 논어라는 것을 어찌 알았을꼬. 8살밖에 안 됐는데도 길동이의 영특함은 하늘을 찌르는구나. 서자가 아니라 적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아버님, 소자는 사서삼경을 다 뗐습니다. 어허! 아버님이라니! 예?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한 번만 더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예.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대장부가 세상이라서 공명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연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 누가 한밤중에 검수를 연습하는 게냐? 예.
소인 길동이옵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고 검수를 익히고 있느냐?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이옵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사옵니까? 내 너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게 무슨 말이냐? 소인이 평생 서러워한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사옵니까? 불쌍한 것. 허나 너의 마음을 위로하면 자칫 방자해질까 염려되는구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네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더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하고 다만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에 맞지 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하루는 길동의 어미 침소애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전생의 연분이 중하여 금세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길동아.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슬아를 떠나려 하오니.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엎드려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체를 잘 돌보십시오. 재산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니거늘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애미 간장을 태우느냐.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사는 천생이지만 13살에 그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오니 모친은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근간에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사옵니다.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모친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길동아. 원래 곡산댁은 곡산 지방의 기생으로 상공에 첩이되었던 것인데 이름은 초란이었다. 아주 교만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에게 고자질을 하기에 집안의 폐단이 무수하였다.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 춘섬은 길동을 낳아 상공으로부터 늘 귀여움을 받게 되자 속으로 불쾌하여 길동을 없애버릴 마음만 먹고 있었다. 하루는 초란이 흉계를 꾸미고 모녀를 찾아가 말하기를 홍아무의 첩이구나. 역시 소음대로 용하구나. 그래, 나를 찾아온 이유가 피를 보겠다는 것이냐.
그래. 네가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 전후 기륭을 판단한다고 들었다. 맞느냐? 남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알겠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도와준다면 10배도 줄 수 있느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홍대감 앞에서 길동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거라. 정녕 피를 보겠다. 그래. 길동이를 살려두면 온 집안이 망한다고 말하거라. 홍대감도 병환으로 일찍 죽는다 하거라. 알겠사옵니다. 노자나 두둑히 준비하시지요. 이튿날 공이 내실에 들어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의 비범함을 화제로 이야기하면서 다만 신분이 처남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와 마루 아래서 인사를 하기에 공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대감마님, 안녕하시온지요? 뭐 하는 여인인지는 모르나 내 집에는 무슨 일이요? 예, 소인은 관상 보는 사람이온데 상공댁에서 이상한 기운이 솟구쳐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한 기운. 대감, 아무래도 길동이를 말하는 것 같으니 길동이를 불러 그의 장래를 물어보십시다. 길동이... 그 아이가 비범하기는 하지. 내가 용꿈도 꿨고. 예? 용꿈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 여봐라! 길동이를 데려오너라! 대감, 마침 길동이가 저기 오고 있사옵니다. 잘 됐구나. 길동아! 길동아! 예, 대감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자, 이 아이의 상을 한번 봐주시오. 예. 어디? 아니, 이 공자의 상을 보니 천고영웅이요 일대 호걸이옵니다. 하오나 어찌 된다는 겐가? 그게 본인 앞이라 말하기가 좀... 알겠어. 길동이 너는 가서 네 일을 보도록 하여라. 예, 대감마님. 저 공자는 분명 왕이 될 것이옵니다. 하오나 장성하면 장차 온 집안이 멸망하는 화를 당할 것이오니 상공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하옵니다. 아이고머니, 우리 집안이 멸망을 한다고? 예, 마님. 그러니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물러가도록 하시오. 예. 저는 물러가겠사오나 명심하시옵소서. 반드시 없애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날 초라는 길동을 없애고자 거금을 들여 자객을 매수했는데 그 이름은 특제였다. 특제가 길동의 처소로 몰래 들어가려는데 마침 길동은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었다. 응? 아니, 저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거늘 이제 울고 가니 힘이 불기라군. 어디? 주역의 발개로 점을 쳐볼까? 길동이 주역의 발개로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밀치고 둔갑법으로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으로 들어오는지라.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니 호련 한 줄기의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굉장하였다. 크게 놀란 특제는 길동의 조화가 무궁한 줄을 알고 비수를 감추고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층암 절벽이 가로막자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무지한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으냐? 히! 길동이 주문을 외니 호련히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날렸다. 길동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 특제를 보자 분함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휘두르니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길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날 밤에 바로 무녀를 찾아가 칼로 치니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길동은 바로 상공의 침소에 가 하직 인사를 올리고자 하는데 마침 공도 창밖의 인기척을 듣고서 창문을 열고 살폈다. 거기 누구냐? 길동이냐? 그렇사옵니다. 밤이 깊었거늘 네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소인이 일찍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궁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널 죽이려 하다니.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궁을 모실 길이 없기로 오늘 상궁께 하직을 고하옵니다. 하직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심세는 뜬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사옵니까? 길동아,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으니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아버님, 소자의 한 가닥 지극한 한을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길동은 또 어머니 침소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길동이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이르렀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 있었다. 돌문이잖아. 여기 안엔 뭐가 있을까? 들어가 봐야겠군.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원 광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수백 호의 인가가 즐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며 즐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다. 한 사람이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는 듯 반겨 말했다. 아니,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까지 찾아왔소? 그 외모를 보아하니 예사인물은 아닌 듯하오. 나는 경성 홍판서의 서자 길동인데 집에서 천대받기가 싫어 아무데나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어. 근데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 댁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곳에는 영웅이 모여 있으나
우리 영웅 맞지? 그럼 맞지. 자, 하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가 만일 용력이 있어 참여할 마음이 나면 저 도를 한번 들어보시오. 모든 영웅 호걸들이 동료 되기를 바라니 대단히 감사하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들기를 근심하리요. 이 돌 무게가 2,000근이요. 한데 낙엽들도 들어 던지다니.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 드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하늘이 도와 장군을 내려주셨도다. 자,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다들 예를 갖춰라. 장군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길동을 윗자리에 앉힌 뒤 차례로 술을 권하며 옛날 의례대로 흰말을 잡아 맹세하면서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응낙하고 온종일 즐기며 놀았다. 그 후 길동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무예를 연습해 수개월 안에 군법을 엄히 세웠다. 하루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제의를 했다. 장군, 우리가 벌써부터 합천 해인사를 쳐 그 재물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지략이 부족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사찰을 쳐요? 예, 사찰은 사찰이오나 지금은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만 뺏는 사찰입니다요. 원래 훌륭한 지주 스님이 있어 존경을 받았는데 나쁜 무리들에게 쫓겨났다. 사찰을 본디 사찰로 되돌리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 아니오. 장군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찰을 본디 사찰로 되돌리는 일이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내가 출동할 터이니 그대들은 내 지휘만 따르시오. 예! 길동은 푸른 도포에 검은 띠를 띠고 나귀 등에 올랐다. 부하 몇 명도 데리고 갔다. 뒷모습은 완연한 재상가 자제였다. 그 절에 들어가 주지에게 먼저 말했다. 주지 스님, 소인은 경성 홍판소댁 자제이옵니다. 예, 어서 오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소인이 이 절에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내일 백미 20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깨끗이 장만해 주시지요. 스님들과 함께 먹겠사옵니다. 예, 염려 마시옵소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길동은 그렇게 말한 후 절 안을 두루 살펴본 뒤 동굴을 나오니 모든 중들이 기뻐하였다. 길동이 스님들과 약속한 날에 다시 해인사에 이르렀더니 중들이 맞이해 들어갔다. 길동이 주지를 불러 주지 스님, 그 소인이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이고,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 황감하였습니다. 어떤 음식이었는지 저도 좀 맛을 보고 싶군요. 암요. 그러실 줄 알고 미리 음식을 대령했습니다. 이야기 어서 드시옵소서. 예. 음식 맛이 어떠신지요? 저자가 안 볼 때 미리 준비한 모래를 슬그머니 입에 넣고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아니, 음식을 이렇게 더럽게 하면 어찌하겠다는 게요? 니는 필시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짓이 아니고 뭐겠어? 얘 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이 중들을
모두 결박하도록 하여라. 부하들을 시켜 모든 충을 한 줄에 결박하여 앉히니 모두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윽고 수백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제것 가져가듯 하니 중들이 보고 다만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이었다. 외출했던 불목한이 마침 그때 돌아오다가 이 일을 보고 관가에 알리니 합천원이 관군을 뽑아 그 도적을 잡게 했다. 장교 수백 명이 도적을 쫓다가 문득 보니 속락을 쓰고 장삼을 입은 중이 산에 올라가 외쳤다. 나무아비 타불, 도적이 저 북쪽의 작은 길로 가니 빨리 가 잡으십시오. 나무아미 타불. 관군들은 그 절의 중이 말하는 줄 알고 북쪽의 작은 길로 찾아가다가 잡지도 못하고 날이 저문 후에 돌아갔다. 길동은 부하들을 남쪽의 큰 길로 보내고 홀로 중의 차림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소굴로 돌아오니 모든 부하들이 이미 재물을 가져다 놓고 있었다. 야, 장군의 머리는 참으로 영특하오. 장구가 이만한 재주가 없대서야 어찌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겠어. 그 후 길동은 스스로 호를 활빈당이라고 하면서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각 읍 수령에 불의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되 백성은 침범하지 않고 나라의 재산에는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 뜻에 감복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여러 부하를 모으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회가 재물을 탈취하고 또 함경 가명회가 돈과 곡식을 훔쳐서 소문이 파다하려니와 나의 이름을 써서 가명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의 재주를 보라. 하나, 둘. 아니, 장군, 풀로 뭘 만드시옵니까? 7개나 만들어서 뭘 하시려는 건지. 잘 보거라. 옴마니 반매 훔. 훗! 나는 활빈당의 당수 홍길동이다.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우리 당수님이 7, 8이네. 아니, 너무 똑같아서 어떤 분이 진짜 당수님인지 모르겠어. 내가 홍길동이니라. 그로부터 홍길동이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사람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덟 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술법을 부려 각 읍 창고에 있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이 없이 가져갔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선물 보퉁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탈취하니 팔도의 각 읍이 시끄러워져서 사람들이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길에 다니지를 못하였다. 이 때문에 팔도가 요란해지자 임금에게 공문을 올리는 이가 많았다. 임금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중국의 도적 치우라도 당하지 못하겠도다. 아무리 신기한 놈인들 한 몸이 팔도에 있어서 한날 한시에 어떻게 도적질을 하리오?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어서 잡기 어렵겠으니 어쩌면 좋은지 경들은 의견을 내놓으시오. 좌우 포도청을 보내어 하루 속히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누가 그걸 모른단 말이오? 어찌 잡아야 하는지 방법을 얘기하란 말이오. 방법을. 전하,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아무개의 서자요 병조좌랑 홍인영의 서재 이복 동생이오니 이제 그 부자를 잡아와서 친히 문초하시면 자연히 아실까 하옵니다. 아니, 그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한가? 하고는 즉시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다. 먼저 홍인영을 잡아들여 임금이 몸소 문초를 하였다. 길동이라는 도적이 너의 서재라는데 어찌 조치하지 않고 그냥 두어 국가의 큰 재앙이 되게 한단 말이냐? 신의 천한 아우가 있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지 몇 년이나 지났고 그 생사를 알지 못하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한다. 그럼 네 동생을 잡아들일 방도를 말하거라. 이복 동생이나 네 동생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네, 폐하. 방법은 있사옵니다. 길동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비범하였고 소인도 소문을 듣자 하니 도수까지 부린다 하니 무술이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을 줄 아래요. 무술이나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나도 짐작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게냐? 차라리 전하께서 자비로운 은택을 내려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내림이 좋을 줄 아래요. 병조 판서를 내리라. 임금이 옳다 여겨 즉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고 사대문에 글을 써붙였다. 그때 길동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고관의 복장인 사무관대에 서띠를 띠고 권례로 들어와 임금 앞에서 엄숙히 절하고 아뢰기를. 폐하, 소신이 죄악이 지중하온데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었고 이제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아니, 영원한 작별이라니. 예, 폐하.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길동의 몸이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쌓여가니 그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임금이 보고 도리어 감탄하기를. 허허,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드문 일이로다. 제 스스로 지금 조선을 떠나겠다 하였으니 다시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요. 대장부다운 통쾌한 마음을 가졌으니 염려 없을 것이로다. 길동이 몸을 솟구쳐 남경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거기는 소위 율도국이었다.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이 깨끗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편안하게 살만한 곳이었다. 길동은 여러 부하들을 데리고 율도국으로 가는 길에 요괴를 만났다. 길동은 요술을 부려 요괴를 없애버리고 두 여자를 구출해 각각 제 부모에게 돌려주니 그 부모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날로 홍길동을 맞아 사위를 삼았는데 첫째 부인은 백소저요, 둘째 부인은 조소저였다. 길동이 하루아침에 두 아내를 얻은 후 두 집 가족을 거느리고 율도국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반기며 치하하였다. 길동은 율도국의 왕이 되었는데 하루는 율도왕 길동이 천문을 보다가 놀라 눈물을 흘리기에 주위에서 무슨 까닭으로 슬퍼하느냐고 물으니 길동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부모의 안부를 하늘의 별을 보고 짐작하더니 지금 하늘을 본즉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신지라. 그러나 나의 몸이 먼 곳에 있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이튿날 길동은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조선으로 향하였다. 이 무렵 홍판서는 호련히 병을 얻어 위중해지자 가족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다른 한이 없으나 길동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쓰럽구나. 제가 살아있으면 찾아올 것이니 적서를 구분하지 말고. 예, 아버님.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제 어미도. 길동이 어미 걱정은 말아요. 어여 대감의 손을 잡아주거라. 예. 대감. 그래. 길동이 어미에게도 잘 대접하시. 아버님. 다음 날 길동이 도착하여 아비의 3년상을 마쳤다. 3년상을 마친 후에야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왕이 3남 2녀를 낳으니 장자와 차자는 백시소생이고 삼자와 차녀는 조시소생이었다. 장자 현호로 세자를 봉하고 그 나머지는 다 군으로 봉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 별세하니 나이 72세였다. 왕비도 이어 죽으니 선능에 안장한 후 세자가 즉위하여 대대로 이으면서 태평스럽게 살아가더라. 홍길동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조혜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가 2010년에 이 첫 작품으로 허균의 홍길동전을 선택을 했어요. 먼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가장 먼저 요즘 시대에서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서자, 그 신분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 새해 그 첫 작품이 이렇게 굉장히 그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자, 신분제도 이게 정말 그 홍길동전의 대표적인 아주 홍길동전 하면 떠오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4글자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작품 안에서도 홍길동이 문제 삼는 것은 호부, 호형을 못하는 것이죠. 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또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네. 예, 그런 데서부터 이 작품의 고민, 어린 홍길동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홍길동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그 당시엔 참 얼마나 이렇게 뭔가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닌 이유로 이렇게 참 사회에서 제외돼야 했고 물러나야 했고 그런 것들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이 서울제도는 정말 그런 점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초기에는 사실 서울들을 이렇게까지, 서자들을 이렇게까지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벼슬도 하고 등용을 했었는데 양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나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그 크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서울들을 문과를 못 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 숫자를 조절을 했던 점이 있거든요. 자, 이 작품 안에 보면은 신분제도를 비판한 것 외에도 율도국이 나옵니다. 들어봐도 참 이상적인 나라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환상적인 나라라고 좀 상징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작품 속에서. 작품 속에서 율도국은 나라에는 그 도둑이
없고 길에 물건을 누가 흘려도 주워가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러한 그 곳으로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는데 정말 그 유토피아를 그리긴 했는데 작품 전체의 어떤 작품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약간 그 작품의 탄탄한 구조가 흔들린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용상으로 환상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율도국에서 홍길동은 왕이 되면서 다시 두 부인을 얻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호보 호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됐는데 다시 그 두 부인을 얻고 다시 그런 삶을 답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논의들을 많이들 하셔요. 네. 예. 작가 허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인물이었나요? 예, 허균은 사실은 정말 그 아버지도 대단하고요. 형들도 대단하고 누이는 허난설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도 되고 뭐 방만하게 막 발언도 할 수 있고 거침없이 예, 그런 수 있는 사람. 뭐 본인의 재주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파직당해도 이 사람이 워낙 문학적인 재주가 뛰어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하면 이 사람 다시 부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필요한 거죠. 글재주가 왜 사신들하고는 다 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인데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홍길동전이 딱 허균이 쓴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장길산이 나오거든요. 네. 허균은 그 이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허균이 쓴 텍스트에 후대에 누군가가 덧붙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허균이 남긴 그런 그 아까 인재에 대한 고민이나 또 호민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네. 뭐 백성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뭐 항민, 원민, 호민인데 호민은 평상시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일어나면 무섭다. 백성들이 그에게 다 몰려든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그 없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리고 그 정치를 하는 왕이나 이제 이런 조정이 배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허균의 다른 사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 홍길동전을 지을 법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우리의 영원한 고전 홍길동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올해는 좀 옛소설에 한번 빠져보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조혜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들 세우시죠? 금연부터 살 빼기, 또 영어 배우기 등등 정말 많으실 텐데요. 책 읽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혼자 계획 세우는 일이 벅차면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겁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편은 읽으니까 1년에 52편의 작품은 접하는 거잖아요. 책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은 누구보다 마음이 부자인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허균의 홍길동전,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